한데 그 우리가 방금 읽었죠. 그 데이비드 흉이라고 하는 사람으로 적어도 그 상징되는 이 일련의 그 주장은 이 텍스트 지금 첫 장의 법칙이라는 게 뭘까라고 하는 물음에 대해서 철학자들이 한 답변 중에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답변 중 하나입니다. 그리고 이 텍스트에는 보면 그 뒤에 가서 7페이지 7쪽에 보면 그 세 번째 문단, 이러한 이유 때문에 대다수의 철학자들은 이렇게 철학한 데가 있죠. 거기가 두 번째 유형의 답변입니다. 그러니까 흉과 구별되는 두 번째 유형의 답변입니다. 그런데 그 두 번째 유형의 답변에는 세 가지 그 종이 있어요. 그게 그 다음 8쪽에 보면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문단에 각기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이렇게 영자로 되어 있는 데 있죠. 그렇게 세 가지로 다시 나뉜다라고 해서 답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텍스트 첫 번째 장의 내용을 이렇게 정리하고 놓고 보면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법칙이라는 게 뭐냐 이렇게 묻고 이게 세계 사물과 뭐 구별된단 말이죠. 근데 이런 특성을 얘기하고 그다음은 첫 번째 법칙이 뭐냐 한 답변으로 데이비드 휴메 얘기, 두 번째 관념론이라 그래서 첫 번째 플라톤, 두 번째 아리스토텔레스, 세 번째 이렇게 칸트 이렇게 대별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걸 관념론적 해석, 법칙에 대한 그리고 대비시켜서 휴메 주장을 실증주의적 해석 이렇게 다시 분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에 대한 태도에는 두 가지 답변 형식이 있다. 첫 번째 휴물 중심으로 하는 실증주의적 해석과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로 각기 유형을 갖고 있는 관념론적 해석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이 내용이 전부입니다. 이 제 1장의 논의 구조는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지금 이 인물로 쳐서 흉,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칸트 요 네 사람만 충분히 알면 사실 충분히 알면 현대 철학을 빼고 근대까지 약 18, 19세기까지 철학을 충분히 이해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고대 인물이고 근대 인물입니다. 고대가 중세까지 지배했다고 보면 고중세 철학은 이 두 사람한테 다 담겨 있다고 보면 되고 근대 얘기는 그러니까 18세기, 19세기 얘기는 흉과 칸트에게 다 담겨 있다 이렇게 보면 됩니다. 그래서 현대의 논의는 이런 것들을 놓고 이렇게 뭐 지지고 볶고 하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아주 철학이 난해해지고 복잡해집니다. 거기까지는 우리가 초심자들이 몰라도 되고 이 정도만 대별해서 이해를 하시면 철학의 기본 줄기를 이해하는 게 된다. 그래서 보현시키는 아마도 이거를 맨 첫 장에다가 이렇게 일부러 배치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 사람들을.
그러면 흉 얘기를 좀 해보죠. 첫 번째, 실증주의라는 말은 가끔 들어보셨겠죠, 그죠? 뭐 문학에도 쓰고, 뭐 사회과학에도 쓰고, 뭐 심지어는 뭐 자연과학에도 실증이란 말을 쓰니까 많이들 들어봤을 개념일 걸로 아는데, 콩트가 대표적인 철학자인가요? 그렇게들 오해를 많이 하시죠. 꽁트는 18세기, 19세기를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18세기 말에서부터 19세기 초까지. 근데 그보다 훨씬 전에 시작됐어요. 실증주의라는 거. 물론 말은 그 사람이 만들었어요. 그 사람이. 말은 실증이란 말은. 근데 이 이념은 실증주의가 구현하고 있는 이념은 흉에게서 시작되었습니다. 데이비드 흉. 그러니까 18세기 초에 살았던 사람. 그리고 또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이건 철학자 잘 인정 안 하는 건데 객관적으로 보면 중세 말에 윌리엄 오캄이라고 있어요. 윌리엄 오브 오캄. 혹시 들어보셨나요? 오캄의 면도날. 그죠? 그 양반이 또 비슷한 생각을 했었어요. 영국 사람입니다. 역시. 그리고 그걸 한 3, 400년 후에 흉이 다시 되살렸고 이게 18세기에 이렇게 한번 꽃을 폈다가 20세기에 넘어오면서 꽁스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 사람은 사회학 했던 사람이에요. 사회학, 문화사회학 했던 사람이에요. 20세기 초에 오면서 이 흉을 다시 부활시켜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20세기 초에. 그 사람들을 흔히 실증주의자 또는 논리 실증주의자 이렇게 부릅니다. 논리 앞에다가 논리란 말을 붙여요. 방법론으로 좀 더 철저하게 논리적 방법을 동원한다 해가지고. 그러니까 아마 이렇게 붙이면 논리 실증주의 이렇게 됩니다. 이 뿌리가 흉입니다. 흉이 살던 시기는 18세기인데 18세기는 17세기 다음에 이어지는 거죠. 17세기는 누가 살았느냐? 17세기는 유명한 사람이 있죠. 나는 생각한다 따라서 있다. 그렇습니다. 데카르트. 예. 아주 철학적 상식이 풍부하시네. 데카르트라는 인물이 살았어요. 다 접어놓고 이 사람이 가장 애중짓던 사유가 뭐냐? 인간은 이 세상에 태어나면서 선천적으로 많은 것을 갖고 태어났어요. 인간의 이성 속에 몽상이라고 좋은 양식으로 갖고 태어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이라고 하는 걸 통해서 우리가 세상을 아는 게 아니라 인간 이성에 박혀 있는 그 내재된 지식을 활성화하면 우리 세상에 대한 비밀을 밝혀낼 수 있다. 모든 진리는 이성 속에 함유되어 있다고 이렇게 주장했던 사람이에요. 이성 가운데 어떻게 명석판명한 것으로 떠올릴 수 있으면 분명하게 떠올릴 수 있으면 쉽게 말하면 그러면 그 명석판명한 분명한 쉽게 말하면 분명한 관념은 밖의 세상과 1대1로 대응한다. 그러니까 이건 어디서 오는 거냐? 이건 밖에서 온 것이 아니라 이미 이성에 내재되어 있는 거란 말이죠. 인간의 이성 속에, 인간의 정신 능력 속에.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하는 사람들을 이성주의자 또는 합리론자 이렇게 부릅니다. 합리주의자. 근대적 의미에서. 그래서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들 중에는 여러분이 방금 말씀하신 데카르트, 그 다음은 뭐 사과나무 거쳐온 사람 있죠? 스피노자, 그 다음은 뉴턴과 이른바 그 미적분법을 네가 했니 내가 했냐면서 싸웠던 사람 라이프니츠가 있어요. 이 세 사람이 다 이런 식의 주장을 했던 사람입니다. 인간의 이성은 타고날 때 이미 이 세상에 대한 진리를 담고 태어난다.
안고 태어난단 말이죠. 우리는 그걸 잘 끄집어내서 활성화시키면 된다. 이게 17세기에서 18세기에 이르는 유럽의, 요즘 말하면 서부 유럽, 독일, 라이프니츠는 독일 사람입니다. 그다음은 스피노자는 원래 유세인이었는데 그 화란 네덜란드 쫓겨가요. 파문당해가지고. 데카르트는 프랑스 사람이고, 그래서 유럽 대륙에 소속된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런 주장을 헛소리다, 터무니없는 얘기 하지 마라 라고 비난했던 사람이 흉입니다. 근데 흉보다 먼저 존 럭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들어보셨을 거예요. 럭, 시민론, 시민정부를 쓴 사람. 그 사람이 경험자입니다. 세상에 경험 안 하고 알 수 있는 게 없어. 원래 인간 태어날 때 타블라 라사, 백지상태로 태어나. 뭔가를 알게 되는 건 경험해서 듣고 배우고 해서 아는 거지. 뭐 배우기 전부터 뭘 알아, 알기는 미친놈들이지 라고 비난하면서 철학을 시작한 사람이 럭크예요. 그 럭크 다음에 한 세대 건너서 철학했던 사람이 데이비드 휴미고, 다 영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영국의 전통을 가만히 보면 그 옥함수석해가지고 하나같이 경험론이라고 하는, 경험을 중시하는 그런 태도가 있었어요. 그 당시부터. 오늘날도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오랜 전통이에요. 그 민족성 비슷한 거예요. 그래서. 근데 이제 대륙으로 오면 인간이 갖고 있는 그 타고난 능력이라는 걸 상당히 높이 평가하는 그런 일련의 사람들이 있어서 철학을 하고 있었던 것이죠. 어쨌든 휴먼, 인간의 지식이라고 하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인간이 뭔가를 안다는 게 어떻게 가능한가? 어떻게 해서 우리는 뭔가를 알게 되는가? 감각을 통해 보아야 된단 말이죠. 눈 뜨고 봐야 되고, 만져봐야 되고, 냄새 맡아봐야 되고, 오감을 통한 정보의 습득, 이게 지식의 출발이란 말이죠. 어떤 주장을 누가 하면 그 주장이 어떤 경험에서 오는 것인지를 밝힐 수 있으면 그 주장은 옳다. 근데 어떤 경험에서 오는지 모르겠다, 그러면 그건 엉터리 주장이다. 이 정신을 되살린 게 논리시중주의입니다. 현대 논리시중주의, 오늘날의 논리시중주의, 20세기에 그 주장을 처음 한 사람이 휴미예요. 그래서 근데 휴미 한 성과 중에 그 주장을 하면서 가장 핵심적으로 밝힌 것 하나가 있는데, 그게 바로 자연법칙입니다. 그걸 다른 말로 하면 인과율, 인과관계. 자연법칙은 전부 다 인과관계로 되어 있죠. 두 사건 사이에 어떤 연관, 그러니까 A라는 사건이 벌어지면 반드시 B라는 사건을 수반한다. 거기에는 필연적 관계가 있다. 이게 인과관계입니다. 하나는 원인이고 뒤에 나온 건 결과다 말이죠. 원인과 결과 사이에는 필연적 연관이 있다. 이걸 통해서 우리는 어떤 원인 사건을 목도하게 되면 결과 사건을 예측할 수 있어요. 또 반대로 결과 사건을 보면 이 원인이 어디서 온 거다라는 걸 우리는 설명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 인과관계로 되어 있는데, 그 인과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현재 지식을 넘어서서 지식을 확장할 수 있어요. 아직 일어나지 않은 것을 일어날 것을 예측할 수 있단 말이죠. 또는 과거에 있었던 것, 우리가 알지 못하는 과거에 있었던 것까지 우리는 추측해낼 수 있단 말이죠. 원인을 추정하는 방식으로. 그래서 인간의 지식의 확장은 첫째는 경험이지만, 현재적 경험에 매몰되면 현재밖에 모르는데, 그걸 넘어서는 능력, 그 추론 방식으로 도구로 활용하는 게 인과관계란 말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인과관계가 지식 확장에 아주 필수적인 장치가 된다. 그런데 그 인과관계 도대체 뭐냐 이렇게 사실 물어봐요. 인과관계는 믿을만 한 건가 말이죠. 인과율이라고 하는 게 믿을만 한 건가. 인과율 또는 인과관계, 어떻게 쓰면 상관없습니다. 인과 법칙 하기도 합니다. 비슷한 문맥을 쓰이는 겁니다. 원인과 결과죠.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사이에 필연적 연관. 그래서 이 개념을
휴먼 분석을 한번 해봐요. 이게 도대체 이 속에 무슨 의미가 숨어 있을까 말이죠. 인과관계라는데 보다 더 내밀한 의미가 도대체 뭘까? 그래서 분석했더니 어떤 두 사건이 A, B가 인과로 묶여 있다라고 하는 말은 무슨 뜻인가? 항상 두 사건은 공간적으로 인접해 있어야 된다. 원인은 여기서 발생하고 결과는 한참 떨어진 저쪽에서 발생하면 그건 인과관계라 부르기 어렵다. 물론 뭐 요즘 현대 와서는 무슨 나비 효과 그래가지고 뭐 지구 반대쪽까지 뭐 미친다는 얘기가 있긴 있지만 그건 뭐 옛날 그 시절에는 꿈꿀 수 없었던 스토리이고 또 휴먼은 그렇게 생각했어요. 인과관계는 공간적 인접. 첫 번째 공간적 인접. 옆에 붙어 있어야 두 사건은. 두 번째가 그죠, 시간적 계기, 시간적 선행, 시간적 선행 또는 계기, 석세션 잇따른단 말이죠. 원인은 결과에 선행한다. 프라이어리티가 있단 말이죠. 그리고 세 번째가 가장 중요한 건데 둘 사이에는 필연적 관계가 있다. 필연성이 있다. 또는 필연적 관계가 있다. 필연 관계가 있다. 이런 의미를 함축하고 오는 것이 인과관계다. 말이죠. 그런데 보면 첫 번째가 두 번째는 이건 뭐 우리가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분명 같아 보여요. 그죠? 원인과 결과. 내가 이걸 딱 던지면 떨어지지 않겠어요? 내가 던진 행위는 원인이고 떨어진 행위는 결과란 말이죠. 원인과 결과가 늘 붙어 있다는 것, 적어도 공간적으로 가까이 있다는 건 분명해 보여요. 뭐 별로 의심할 여지가 없단 말이죠. 또 하나, 시간적으로도 원인이 결과보다 먼저 일어난다는 것도 상식적으로 직관적으로 분명해 보여요. 별로 그닥 의심스럽지 않아요. 꽤 좋습니다. 그런데 세 번째, A와 B 사이 원인과 결과에 필연적인 관계가 있다. 이게 맞나? 이 사이에 A 속에서 B가 반드시 발생한다라고 하는 어떤 특질을 우리가 A에서 볼 수 있느냐? 물에다가 열을 가해요. 불 지펴가지고 불 속에서 우리는 물을 기화로 만드는 성질이 있다라고 우리는 믿고 있죠. 그러니까 물을 끓이면 열을 가해서 물을 끓이면 물이 끓어가지고 기화되잖아요. 근데 그거 사이에 어떤 힘의 교환이 있을까 우리는 그걸 본 적이 없어요. 물이 끓는 것과 불이 가해지는 것만 우리 경험하지. 둘 사이에 필연적 연관한 걸 본 적이 없단 말이죠. 뭘 봤느냐? 불을 지피면 물이 끓더라. 아까 얘기했죠. 뭡니까? 시간이 지나면 해가 지고 또 시간이 지나면 해가 뜨더라. 늘상 경험하는 것. 늘상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그런 어떤 규칙성 경험만 있지. 그 내부에 내밀한 어떤 필연적인 묶음의 관계 그건 발견할 수가 없다. 적어도 경험적으로. 이 경험자니까. 그래서 필연성 관계라는 건 없다. 이건 다만 우리가 반복적으로 경험하는 가운데 심리적으로 그럴 거야라고는 강력한 믿음 그게 있을 뿐이다. A가 일어나면 B가 일어나는 것을 늘 예외 없이 경험해 왔기 때문에 관찰해 왔기 때문에 A는 반드시 B를 수반한다라고 믿고 있을 뿐이지 실제로 A 사건, B 사건 사이에 필연적 관계라는 실체를 우리가 본 적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인과관계에서 필연성은 없다.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관찰하는 데서 빚어지는 항상적 연관, 말이 좀 어렵습니다. 연결 또는 연관, constant conjunction, 늘 연관되어 있다. 늘 같이 붙어 다닌다. 그러나
그 양자 사이에 어떤 끈끈한 끈 그런 건 없다. 필연적인 연관성 없다. 늘 그냥 겉으로 보기에 붙어 다닐 뿐이다. 이렇게 주장했어요. 그래서 법칙은 사물들 사이에 관계하는 어떤 힘의 흐름을 기술하는 게 아니라, 내가 아까 얘기했죠. 우리가 강의 시작하면서 어떤 사물의 움직임을 관찰하고 반복되는 것을 기술하는 것에 불과하다. 그러니까 그 기술 내용은 인간이 만든 거다. 그러니까 법칙은 여기 표현한 것은 사고의 산물이다. 인간의 사고가 고안해낸 것, 이 세상을 이해하기 위해서, 또는 다양한 경험에 바탕을 두고, 그러나 그때의 법칙 또는 그렇게 서술되는 어떤 명제는 실제 세계의 어떤 힘, 필연성 이런 것을 바탕으로 그걸 드러내는 것이 아니다 말이죠. 이게 흉의 주장이었어요. 그리고 그 주장을 이으면 오늘날의 아까 말한 논리주의자들의 일부 학자들의 법칙에 대한 이해까지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어요. 뭐 잘못됐나요? 이거 나와요? 그렇구나. 그래서 이 휴메라는 사람은 아주 재미있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그 인간 지성에 관한 탐구를 하고 한 책을 이제 쓰는데, 처음에는 인간 본성론을 써요. 대학교 다니다 학부 다니다가 구상했다가 학부 졸업하고 나서 20대 초반에 이만큼 두꺼운 책을 써요. 인간 본성론 해가지고 인간의 본성이 어떻게 있냐. 그래서 출판했는데 출판되어 나오자마자 당시 그 주변의 학생들한테 욕을 바가지로 먹었어요. 뭔 헛소리하고 있냐. 그래서 이제 충격을 받아가지고 그걸 철회해요. 그리고 몇 년 있다가 그걸 다시 써요. 쪼개서, 세 권으로 쪼개서. 그래서 그 중에 지성에 관한 것, 뭐 감성에 관한 것, 도덕에 관한 것 이렇게 구별해서 쓰는데, 그 첫 번째가 인간 지성에 관한 것이에요. 그 책의 주요 내용이 바로 이런 내용입니다. 뭐죠? 그래서 인간은 자연에 대해서 그 어떤 필연적 지식도 갖지 못한다. 물론 수학이나 논리학에는 필연적 지식이 있다. 그건 개념들 사이의 관계이기 때문에. 그러나 자연 상태를 놓고 필연적으로 이런 일이 난다, 이런 주장은 할 수 없다. 왜냐하면 법칙마저도 그 내부에 필연성을 머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다만 그럴 가능성이 크다 정도의 기대를 할 뿐이다. 곧 믿음을 가질 뿐이지 그게 확실하게 우리가 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정도의 미래 예측을 할 수 없다.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이 책, 그러니까 인간 지성론, 지성에 관한 탐구, 이 책 뒤에다가 맨 끝나는 부분에 아주 유명한 구절을 남겨요. 이런 식의 탐구를 쭉 하고 나서, 그러니까 여기 인간 지성의 탐구의 앞에서 서술한 내용은 요약하면 있는 거예요. 인간은 그 알물 감각 경험에서 시작한다. 그리고 감각 경험을 넘어서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뭡니까? 필연적 지식은 없고 늘 그냥 믿음, 기대, 확률 정도만 알지 그 이상 알 수 없다. 이게 뭐 이 책의 아주 뭡니까? 내용을 거치게 요약하면 그렇습니다. 거치게 요약하면, 그러니까 세상에 대해서 확실하게 알 수 있는 건 우리 없다 말이죠. 그래서 사람들은 뭐 회의주의자라고 하기도 합니다. 회의주의자라고. 뭐 이런 친구가 다 있냐 말이죠. 그런데 그 책, 이 책 맨 끝에다가 자 이제 당신이
내가 말한 이 순칙, 내가 말한 이 원리, 경험에 시작하고 경험을 넘어설 수 없다. 필연적 시기는 얻을 수 없다라고는 이 주장, 내 주장을 마음에 담고서 장서가 꽉 차 있는 도서관에 들어갔다 하자. 해보자 한번. 네가 임의로 책을 하나 꺼냈어, 당신이. 이걸 펼쳐봐란 말이에요. 그 책에 양이나 수에 관한 추론적 지식이 있느냐, 논리 수학적 지식이 들어있느냐, 그런 거 없더라. 그러면 이런 경험적 세계에 관한 어떤 추론이 들어있느냐, 그러니까 경험을 통해서 실험할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을 담고 있느냐, 그런 거 없더라. 불태워라. 그럼 어떤 책이 그런 책이겠어요? 어떤 책이 18세기, 17세기로 올라가면 신학적인 책, 데카르트류의 형이상학적인 책, 이거 무의미한 헛소리다. 경험에서 나오지 아니하는 독백에 불과한 것들이다. 인간을 어지럽히는, 인간의 지성사를 어지럽히는 쓰레기들이다. 불태워라 말이죠. 그것을 그렇게 과격하게 주장했는데 그 주장을 1920년대 유럽의 몇몇 학자들이 다시 집어들어요. 이게 맞다. 그게 아까 말씀드린 논리 실증주의자들입니다. 20세기 초에 여러 사람이 있어요. 모리츠 슐리크, 무슨 루돌프 카르납, 햄펠, 노이라트 많아요. 이 사람들은 뭐 어떻게 했냐? 이 사람은 원래 과학학, 논리학 이런 거 연구한 사람들인데 오스트리아 빈에서 한 달에 한 번인가 뭐 이렇게 만나서 이렇게 학술 회의하면서 서로 이렇게 철학적 지식을 교환하고 과학적 지식도 공유하고 그랬었는데 어느 날 그 사람들이 이런 작당을 해요. 야, 이게 과학은 역사가 한 200년밖에 안 됐단 말이죠. 17세기에 태어났으니까. 근데 엄청나게 그 발전을 했어요. 과학은. 17세기 태어나서 그 뭡니까 갈릴레오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뉴턴을 거치면서 특히 19세기 오면은 뭡니까 그 기계론적 세계를 통해 가지고 온갖 게 다 밝혀져가고 무슨 그래서 오직 심지어는 이 자연은 완전히 수학의 언어로 쓰인 책이고 이제 인간은 거의 다 자연의 비밀을 다 밝혀나가고 있단 말이죠. 이런 강력한 어떤 그 낙관적 믿음을 갖고 있었는데 과학자들은 그러니까 엄청나게 발전하고 장족이 발전한 거예요. 근데 철학은 2500년 됐다. 2500년이 말이죠. 근데 맨날 제사력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맨날 가빈이 의리니 하면 서로 발전을 고사하고 말이죠. 맨날 싸우고 있단 말이에요. 이거 무슨 왜 그러냐 이게 왜 그럴까? 이게 의미 없는 헛소리들 하기 때문이다. 철학은, 과학은 그럼 의미 있는 소리 어떻게 경험적으로 검증되는 확인할 수 있는 파짓한 그런 주장을 하시면 그걸 근거로 해서 우리는 확인하면서 그 위에 차곡차곡 쌓아가기 때문에 발전하는 거고 철학은 의미 없는 헛소리들을 검증도 안 되는 그러니까 세계는 유한한가 무한한가 신은 완전한가 안 한가 이런 거 있잖아요. 무는 무한하다. 무는 스스로 무한한다. 이거 무슨 뜻이에요? 없음은 스스로 없음을 만들어간다. 이상한 말도 안 되는 얘기들 속된 말로 시부렁거린단 말이죠. 이런 짓 하니까 철학이 발전할 수가 없는 거 아니냐. 과학자들 하듯이 명확하게 의미를 검증할 수 있고 우리가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언명을 토대로 철학을 하면 철학도 발전할 거 아니냐. 철학을 과학화해야 된다. 과학으로 만들어야 된단 말이죠. 그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그러면 과학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는데 철학적 주장을 검증할 수 있으면 그건 의미 있다. 검증. 검증이라는 말은 어떤 주장이 참인지 거짓인지를 가릴 수 있다 그 뜻입니다. 그러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어.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밖에 비가 오고 있어. 검증할 수 있습니다. 창문을 보면 되잖아, 그죠? 이 방에 하나님의 사랑이 가득해.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안 되죠. 이거 헛소리다. 후자는 헛소리다. 이 우주는 창조적 에너지가 발산한 결과다. 검증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헛소리다. 그래서 신학적인 언명, 형이상학적인 언명은 헛소리다. 명제처럼 보이는데 명제가 아니다. 주장처럼 보이는데 주장이 아니다. 물음처럼 보이는데 물음이 아니다. 그러니까 슈도 사이언스, 슈도 사이비. 들어봤죠? 슈도라는 말. 사이비. 비슷하지만 아니다. 그냥. 비슷하지만 아니다. 슈도 프로그램, 슈도 사이언스. 그 철학은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냐? 뭘 해야 되느냐? 이 원리를 통해서 의미 있는 명제와 의미 없는 명제를 가리는 작업. 그래서 명료와 의미를 명료하는 작업에 집중해야 된다. 그게 철학의 유일한 작업이다. 과제다. 이제 뭐 신이 어쩌서 이 세계가 어쩌서 이런 얘기 하지 마. 그거 다 인간이 감당할 수 없어. 할 수 있는 것만 해. 그래서 검증 원리라는 걸 내세워가지고 과학에 개입하려고 일일이 들어가서 넌 말 돼. 너 말 안 돼. 이런 거 하나 해. 이게 논리 시중주의자들 같은 철학에 대한 꿈이었어요. 오늘날 혹시 분석 철학이라는 말 들어보셨어요? 언어 분석학. 예. 이 사람들의 후예입니다. 후예. 언어를 명료하게 분석해서 그 의미를 확정짓는다. 그런 걸 철학적 작업의 그 전형으로 감주하는 사람들을 일컫습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어디에 뿌리를 두냐? 영국 철학에 뿌리를 두고 있다. 어디서 활동하느냐? 미국에서 주로 활동한다. 그래서 영미 분석 철학 이렇게 보통 부르고 있습니다. 자, 지금 4쪽 밑에서부터 5쪽 상단까지 봤어요. 지금까지 제가 뭐 읽고 설명한 내용 중에서 좀 보충이 필요하다 싶으면 말씀하세요. 철학자는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해야 된다. 자기 입장을 명확하게 안 하면 글을 못 써요. 그러니까 학자라면 학자는 글을 써야잖아요. 글을 써야잖아요. 뭘 책을 쓰건 논문을 쓰건 입장이 없으면 어떻게 글을 써요? 입장이 있어야죠. 당연히 자기 입장이 있어야죠. 그리고 그걸 심지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걸 나름대로 정당화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물론 완벽하게 객관적으로 정당화할 수는 없어요. 인문학이기 때문에. 그러나 정당화할 수 있습니다. 그때 차이는 정도의 차이, 설득력의 정도 차이가 있어요. 저 사람 입장은 상당히 설득력이 있어. 이 사람 입장은 약간 설득력이 떨어져. 뭐 이런 정도 비교가 되죠. 그러면서 입장이 있어야 됩니다. 명확해야 됩니다. 네, 또 있나요? 논리 실증주의자들은 과학과 구별되는 자기 철학의 어떤 그 존재 근거를 어디에 두고 있습니다. 철학의 존재 근거, 존립 근거. 철학의 존립 근거? 철학을 그래서 그 사람들은 그러니까 과학과 구별되는 예.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적 명제들의 유의미성을 검토하고 아직 과학적으로 충분히 무르익지 않은 분야의 문제들을 선명하게 진술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방식으로 작업을 할 수 있다. 또는 해야 한다. 그게 철학의 과제다. 그러니까 철학은 과학의 언명들을 점검하고 미처 과학적으로 탐구되지 않은 분야의 주제들을 명료하게 문제로 제시하는, 그래서 과학자들을 하여금 문제를 풀게 만드는 그런 역할을 해야 된다. 그래서 철학은 이슬람자에서 체계를 구성하는 게 아니라 활동입니다. 액티비티입니다. 액티비티.
활동이다. 그렇다면 스스로도 그 철학의 독자성을 인정을 안 하는 거예요? 독자성을 인정, 그게 독자성인 거죠. 그게 그러니까 아까 말한 그 언어의 의미를 확정짓는 검증 원리를 일관되게 적용함으로써 인간이 헛소리를 하는 것을 방지하고 미처 학문적으로 답사되지 아니한 영역을, 미지 영역을 선제적으로 개척하는 가운데 모호한 문제들을 분명하게 끌어내서 과학자들로 하여금 문제를 풀어내도록 선도한다. 뭐 그런 이제 이상한 자부심을 갖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과학자들에게 밀리겠네요. 이거를. 그게 또 그렇지만 않아요. 또 그게 오늘 특히 영미 철학이 어디에 그 중점을 많이 두냐면 정신과 신체 이 관계가 도대체 뭐냐, 정신이 뭐냐, 그게 아직 과학으로 안 풀렸거든요. 이게 끈질기게 하고 싶다. 특히 미국 철학자들.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인간의 신체와 어떤 상관성이 있으며 과연 인간의 신체와 독립해서 어떤 작용을 할 수 있는 건가, 아닌가. 그걸 흔히 심리철학을 해서 심리철학, Philosophy of Psychology. 그래서 아주 그거 갖고 밥 벌먹는 사람 많아요. 그거 갖고. 근데 저는 뭐 그런 데 관심이 없어서 별로 들여다보지 않는데, 근데 그 사람들은 상당히 영미철의 주요 분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니까 인류의 1급의 학자들이 상당히 거기에 집중해 있어요. 오늘날 특히 요즘 AI 그런 거 있잖아요. 왜? 인간의 그 두뇌의 어떤 그 작동의 어떤 원리와 적어도 이제 컴퓨터의 그 어떤 연산 법칙이 어떻게 연결될 수 있는가. 그래서 뭐 인지과학이라고 하는 그런 쪽에서도 상당히 관심을 갖고 있고. 그래서 그쪽으로 가면 철학과 과학하고 별로 그렇게 경기가 희미해져요. 그래서 뭐 자기 나름대로 자부심을 갖고 있긴 있는데 뭐 내가 보기엔 별로 가능성 없어 보이는데. 왜냐면 과학자한테 밀리거든요. 거기는 과학자는 실증적으로 분석해내는데 뭐 칼을 들고 다닙니다. 칼을 들고. 인간은 철학자는 말 갖고 하는데 칼 들고 다니는데 말로 되겠어요? 철학에서 발전의 의미는 어떤 뜻을 발전이라는 발전? 그럼 뭐 철학자마다 다를 수 있는데 아까 얘기했지만 이런 사람들은 이런 식의 어떤 그 명료한 의미의 언어를 뭐니까 많이 개척해내면 그럼 발전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건 일부 차이겠네고. 철학의 발전이 없는 건 아니에요. 우선 개념이 풍부해져, 개념이 많아지고, 개념이 많아진다는 건 발전이에요. 그 다음은 과거의 개념들 연관 체계가 부실했다는 걸 드러내면서 더 정교하게 또는 뭐 더 심도 깊게 이렇게 개발해낸 뭐 체계를 구성하더라도 그러면 그건 발전인 거죠. 그러니까 고대의 플라톤보다 근대의 해결이 더 발전했다고 볼 수 있죠. 물론 아니라고 하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왜냐하면 해결 체계가 훨씬 더 하나의 체계로 세상 전체, 심지어 신, 예술까지 다 설명해내거든요. 그러니까 플라톤보다 훨씬 더 풍부하죠. 그런데 또 플라톤 철학하는 사람들도 아니라고 주장할 겁니다. 어쨌든 근데 우리가 그냥 소박하게 옆에서 보면 플라톤보다는 해결이 좀 더 낫다 이렇게 말할 수 있죠. 그렇습니다. 발전이 없는 건 아니야. 과학에서처럼 그렇게 뭐 혁명적으로 발전이 있는 건 아닙니다. 또 뭐 있나요? 됐나요? 그러면 자, 그 다음에 아까 우리가 그 뒤에 그 두 번째 해결이라고 했던 그 관념적 유형의 그 7페이지 쪽에 가기 전에 그 사이에 거는 이제 이 흉을 놓고 이런 흉의 주장, 실증주의 주장을 놓고 저자 보엔스키가 비판하는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결국 이 사람은 뭐예요? 이 사람은 관념자 편에 서 있는 사람이에요. 적어도 이 보엔스키는 관념자 주장에 서서 실증주의가 좀 문제가 있다 라고 하는 방식으로 서술하고 있어요. 근데 내가 보기엔 이 사람이 좀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이건 내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그 이유는 곧 밝혀져요. 오늘은 다 하지 못할 테지만 다음 주 정도면 밝혀져요.
자, 어쨌든 봅시다. 5쪽입니다. 위에서 그 시작되는 문단, 첫 번째로 시작되는 문단,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이 첫째 해석에 대한 소개는 이쯤 해두고, 그러니까 흉의 실증주적 해석이죠. 이 해석 자체를 좀 더 검토해보자, 평가해보자 그런 뜻입니다. 우선 어쨌든 이 해석이 인간적이라는 점에는 동의하지 할 수 없겠다. 즉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유령처럼 기분 나쁜 성질을 가지고 있는 법칙들을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게 한다. 그리고 이 해석의 토대는 실로 합리적인 것처럼 보인다. 설득력 있어 보인다 얘기입니다. 이유가 있어서. 왜냐하면 우리는 쉽사리 여러 가지 것에 익숙해지며 그렇게 되었을 때 우리는 마치 어떤 불가피한 힘에 눌리고 있는 것처럼 행동하는 것이 사실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흡연자가 담배를 피우고 싶을 때 느끼는 충동을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계속 반복되는 사건을 목격하는 가운데 선행하는 사건을 보게 되면 우리는 후행하는 사건을 기대하게 된다. 습관적으로, 충동적으로. 그건 이건 우리가 흔히 하는 우리 인간의 행태이니까 따라서 이건 상당히 설득 있어 보인다. 뭐 이런 정도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이제 그렇다 해놓고 그 다음 보면 그러나 역접으로 연결됩니다. 우리는 이러한 해결에 대해 여러 가지 중대한 의문을 갖게 된다. 비판입니다. 흉에 대한 비판. 우선 적어도 한 가지 사실이 이 해결에 의해 설명되지 않는다는 것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그것은 여러 법칙들이 이 세계에서 실제로 유효하게 작동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다음 예를 보자. 토목기사가 다리를 설계할 때 그는 다수의 물리학적 법칙에 의존한다. 그런데 이제 우리가 흉의 주장에 따라 이 모든 법칙들이 오직 인간의 습관, 좀 더 정확히 말해서 그 토목기사의 습관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가정한다면 우리는 곧바로 다음과 같은 의문에 봉착하게 된다. 즉 어떻게 해서 적절한 법칙에 따라 정확히 설계하여 건축한 다리는 견고히 서 있는데 반해 설계 과정에서 기사가 잘못 계산하여 건축한 다리는 무너지게 되는 일이 있을 수 있는가 하는 물음이다. 어떻게 인간의 습관이 콘크리트와 쇳덩이에 대하여 그처럼 결정적일 수 있는가? 법칙들은 그 기사의 머릿속에 2차적으로만 자리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 1차적으로 법칙들은 누군가 이들에 관하여 무엇인가를 알고 있든 모르고 있든 이와 전혀 상관없이 세계에 대해 철과 콘크리트에 대해 유효하게 이미 작동하고 있다. 법칙이 단지 사고의 구조물에 불과한 것이라면 어떻게 그것이 이와 같은 효력을 지닐 수 있겠는가? 있습니다. 비판의 요지를 파악하셨어요? 흉의 주장을 놓고 보현씨가 지금 이렇게 비판했어요. 요지가 파악됐습니까? 그 어려운 글은 아닌데. 그러니까 법칙이라고 하는 것이 단순히 인간의 습관을 통해서 구성된 그런 어떤 정식에 불과한 것이라 그러면 자연세계와 무관할 수 있을 터인데 자연을 지배하고 있는 것을 보인단 말이죠. 법칙에 따라 정확히 설계하면 다리가 무너지는데 잘못 계산하면 다리가 무너진단 말이죠. 인간의 단순히 사고의 구성물이 아니지 않느냐. 이미 세계 속에서 이미 작동하고 있는 거 아니냐 말이죠. 그러니까 흉의 생각은 어떻게 문제가 있어 보인다. 이런 얘기입니다. 이해하셨나요? 뭐 혹시 하실 얘기 있어요? 오케이. 다음 5쪽 밑에 누가 좀 읽어보시겠어요? 맨 마지막 문단 이러한 말로는 여기서부터
그러니까 자격침을 이렇게 비난하면 법칙만 인간이 만들어낸 게 아니라 세계 자체가 인간이 만들어낸 거다 라고 주장할 수 있다. 좀 얼토당토하나 보이죠? 그렇습니까? 우리가 경험하는 이 세계 자체가 인간의 사고에서 구성된 거다. 좀 뭡니까? 너무 터무니없어 보이죠? 그런데 이렇게 이 터무니없어 보이는 이 생각이 오늘날도 통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오늘날도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현재도. 이건 우리 동양에서 그 원효 있죠 왜? 그 뭡니까? 해골 물마셨다. 오케이 예. 흔히 일체 유심조. 그렇죠. 모든 게 인간의 마음이 만든 거란 말이죠. 이게 바로 이 주장이에요. 일체 유심조. 서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유심조. 근데 그 주장을 가장 강력하게 한 사람이 누군가? 우리가 지난번에 봤던 칸트입니다. 칸트. 철학의 혁명을 일으킨 사람이에요. 야, 이 뭐 얼토당토한 얘기가 혁명을 이루었다니 철학 별거 아니구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얘기들이 뭐 혁명이 되고 무슨 뭐 공헌이 되고 위대한 철학자가 된다면 이건 뭐 철학이라는 게 말장난이구만 라고 할 수 있죠. 네, 우리가 뒤에 가서 보겠지만 결코 단순한 말장난이 아닙니다. 한번 빨리 들어가면 빠져나오지 못해요. 그래서 평생 칸트만 연구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그만큼 철학의 그 내재된 논리는 갈수록 탄탄해져요. 내로라는 사람들이 밥 벌어 먹으려고 거기 다 덤벼들거든요. 그러니까 별 사람이 다 있어요. 온갖 기재를 발휘해가지고 말이 안 되는 건 말이 되게 만들어내는데 사람 미치죠. 어쨌든 그렇습니다. 나중에 이제 우리가 다시 보게 될 것이고, 어쨌든 그렇게 이제 이렇게 해서 하나 비판하고, 그 다음은 6쪽입니다. 반론, 아까 건 이제 휴메에 대한 첫 번째 반론이고, 그러니까 사고 속에 있는 것이 세계에 대해서 지배력을 행사하는 것을 납득하기 어렵다. 두 번째는 흉의 주장에 대한 두 번째 반론입니다. 저자의 두 번째 반론. 자, 이것이 첫째 의문이라면 이제 둘째 의문이 있다. 우리가 법칙을 사고 속으로 옮겨 놓는다 해도 이로써 법칙들이 제거되는 것은 결코 아니다. 이때 법칙들은 더 이상 바깥 세상에는 존재하지 않게 되겠지만 우리의 정신 안에서 여전히 유효한 것으로 작동하고 있다 말이죠. 그런데 인간의 정신, 인간의 사고, 그리고 일반적으로 인간의 모든 것 또한 세계의 일부분으로서 세계에 속한 모든 특성을 지니고 있다. 그것은 물적인 것이다. 여기서 우리는 처음으로 특이한 피조물인 우리 자신 곧 인간에 대해 언급하고 있다. 물론 여기서 인간에 관해 깊이 생각할 자리는 아니다. 그러나 한 가지만은 지적해 두어야 하겠고 그것도 가능한 한 정확하게 말해두고 싶다. 왜냐하면 그와 결부된 무수한 편견들 지금의 우리의 문제를 올바로 이해하는 데 방해가 되고 있기 때문이다. 자, 이 비판의 요지는, 여기까지 읽은 요지는 법칙을 사고의 산물이라 하더라도 뭔가 설명되고 있지 않은 부분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바꿔 말하면 그 법칙을 인간의 정신이 감당할 수 있느냐? 내가 봐야 법칙은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그런 어떤 하나의 사태인데 이걸 인간 정신이 만들어낸 것이라고 할 수 있느냐? 왜? 인간 정신 자체가 별 볼 일 없는 건데.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면 물적인 것인데 이 세계에 속한 개별적인 사물의 하나에 불과한데 인간 정신이라는 것 또한
그런 인간 정신이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을 구성해낼 수 있느냐, 좀 뒷받침할 수 있느냐, 없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조금 비판이 그게 딱 좋은 비판은 아니에요. 어쨌든 그 다음 밑에 내려가겠습니다. 내가 말해두고 싶은 것은 우리가 그 밖의 자연에서는 찾아볼 수 없는 특이한 많은 것들을 인간에서 발견한다는 사실이다. 인간은 특이한 존재인 건 맞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 독특한 것, 특이한 것, 그 밖의 자연과 구별되는 이것을 보통 우리는 정신적인 것 또는 정신이라고 부른다. 그러니 정신은 철학을 할 때 흥미로운 현상임에는 틀림없다. 그러나 정신이 그 밖의 세상 모든 것과 아무리 다르다 할지라도 그것과 그 속에 있는 모든 것, 즉 정신과 정신 속에 있는 모든 것은 적어도 이 돌이나 나의 창문 너머에 있는 이 나무나 나의 타자기와 꼭 마찬가지로 시간적이고 공간적이며 가변적이고 우연적이며 개체적이라는 의미에서 여전히 세계, 즉 자연의 일부이다. 무시간적인 정신, 초월적인 정신, 이런 얘기는 다 무의미하단 말이죠. 어쩌면 물론 정신은 영원히 존속할지 모른다. 하지만 우리가 아는 한 정신은 지금 존속하고 있고, 그래서 시간적인 존재이다. 정신이 광대한 공간 영역을 개관할 수 있다는 것은 사실이지만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정신은 육체에 매여 있으며 따라서 공간적이다. 무엇보다도 정신은 자신 속에 필연적인 어떤 것도 지니고 있지 않다. 그것은 존재하지 않는다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을 것이다. 곧 우연적인 존재란 얘기죠, 정신도. 그러므로 보편적인 정신 운운하는 것은 헛소리다. 정신은 언제나 특정한 누군가의 정인이다. 한 조각의 나무가 동시에 두 장소에 있을 수 없는 것과 꼭 마찬가지로 하나의 정신이 두 사람에게 있을 수 없다. 조금만 더 읽고 설명합시다. 하지만 이것이 사실이라면, 즉 정신이라는 것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란 말이죠. 그래서 그 자체로 우연적인 것이라면 이제 우리의 문제는 해결된 것이 아니라, 즉 법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은 휴음식의 설명에 의해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미루어졌던 데 불과하다. 법칙이 우리 정신 안에서 발견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정확히 무엇이냐 하는 것은 여전히 해결해야 할 문제로 남아있다. 왜냐하면 그것은 여전히 우리 정신의 일부분이 아니기 때문이다. 어쩌면 법칙이 정신 안에 있다고 말할 수도 있겠다. 그러나 이는 어디까지나 법칙이 정신을 통해 인식되는 것이며, 따라서 법칙은 어떤 방식으로 정신 밖에 먼저 있어야 한다는 전제하에서만 인정될 수 있다. 우리가 법칙을 정신 속으로 옮겨 놓는다 해도 사태의 해결에 별로 도움이 안 되며 오히려 하나의 커다란 난점만 불러일으킨다. 곧 어째서 당신이 단지 정신 속의 법칙이 그처럼 엄격하게 외부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지를 설명해야 하는 문제이다. 두 번째 발언은 그런 얘기입니다. 얘기가 좀 길어졌지만, 보편적이고 필연적인 법칙을 정신에 근거하는 것, 정신에서 정신의 뿌리를 내리고 있는 것으로 이해한다라고 하면 그때의 정신은 그걸 감당할 수 있는 역량이 전느냐? 그거 안 된다 말이죠. 왜냐하면 정신은 대단히 물적인 것, 아주 우연적인 것, 필연성을 지닌 법칙을 뒷받침할 수 없는 그런 역량에서 훨씬 못 미치는 그런 개체적인 물적인 사태에 불과하다. 시간적으로 제약되어 있고 공간적으로도 제약되어 있는 정신 내지는 정신적인 존재라는 것이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런 영향을 지녔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여전히 필연적이고 보편적인 법칙은 설명되어야 할 과제로 우리에게 남아있다라고 하는 것이 보현스키의 생각입니다. 근데 별로 썩 좋은 논의는 아니에요. 제가 보기에.
거기까지는 따지지 않겠습니다. 뭐 괜히 복잡해지니까. 자, 어쨌든 여기까지 해서 일단 질문을 받겠습니다. 그건 아닙니다. 그것까지는 아니고 인간을 아닙니다. 이런 생각하면 뭐 정신은 신체의 양태에 불과하다. 이렇게 하면 인물론이죠. 근데 이 사람은 정신의 존재를 인정을 해요. 다만 육체와 얽혀 있다. 육체와 얽혀 있다. 정신의 데피니션이 제가 예. 현대 의식 이런 쪽에서는 예. 뭐 다 양자 역학적 이런 식으로 해서 다 모든 것이 에너지의 영들이다 이런 식으로 조금 많이 접근. 현대 과학이나 현대 철학의 그 현대 과학에 동조하는 사람들은 의식이라는 것을 뇌에 뭐 시놉시스 그것들의 어떤 그 전기적 작용, 연쇄 정도로 의식을 보죠. 예, 그 유물론자입니다. 그건. 예. 그런데 말이죠. 이제 그런 식의 해법이 이제 갖는 문제가 뭐냐니까. 그럼 정신은 항상 신체의 결과예요. 그러니까 정신은 독립 변수가 될 수 없어요. 항상 신체의 종속 변수예요. 그렇죠? 신체 작용의 결과일 뿐이니까 정신은. 그런데 우리는 정신을 통해서 몸을 움직일 때가 있잖아요. 그렇죠? 뭔가를 목적해서 가기도 하고. 정신적 어떤 액션이 신체에 선행하기도 해요. 신체와 별개로. 근데 이게 착각일 수도 있어요, 물론. 그 누구예요? 저 이스라엘 학자. 이름이 잘 안 나네 갑자기. 최근에 본 건데. 그 유물론의 그 주장을 강력하게 뒷받침하는 태제입니다. 우리가 자유를 얘기할 때 자유. 나의 신체와 독립해 있는 의지가 있단 말이죠. 그 의지가 작용해서 나의 신체를 움직인다. 이게 자유다 이렇게 시작해요. 내 자유의지가 내 몸을 움직이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나는 자유의 주체다. 신체는 내가 움직이는 기계에 불과하다. 이게 자유의지론자들의 주장입니다. 서양 전통에서 그렇게 이해해 왔어요. 자유라는 그런 거다. 내 의지가 자발적으로 신체에 종속되지 아니하고 신체의 프로세스와 별개로 작동하면서 오히려 신체의 작동에 개입해서 이 움직일 수 있는 역량을 가지고 있다. 그때 그런 역량을 우리는 자유라 부른다. 또는 자유의지라 부른다. 네. 참 이게 참 오래된 고전적인 인간 자유론인데 최근 그 실험에서 어떤 걸 밝혀내냐니까 이건 물론 아직까지 가설 수준에 멈춰 있어요. 머물러 있어요. 그러나 상당한 설득력을 갖고 있어요. 내가 뭔가를 하고자 이제 뭔가 이제 생각을 해요. A를 할까 B를 할까? 그럴 때 있어요. 망설일 때. A를 할까 B를. 나는 지금 A를 할 수도 있고 B를 할 수도 있어. 이건 내 선택에 맡겨 있는 거야. 나 자유의 선택에. 그래서 A를 해. 이게 내가 선택한 거야. 근데 그 선택하기 이전에 뇌에서 내가 의식하기 전에 뇌는 이미 A를 선택하도록 결정했대. 내가 의식 작동하기 전에 이미 결정된 겁니다. 의식이 착각하는 거야. 내가 자유롭게 선택한 것처럼. 이해하셨어요? 무슨 말인지? 인간은 기계 속에 갇혀 있는 거예요. 철저한 기계론 속에, 물적 기계 속에. 물적 작용의 프로세스에 의해서 철저히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지금 여러분에게 서서 이렇게 말하는 까닭은 어저께 커피를 반잔 마셨기 때문이고 두 잔을 마셨으면 오늘 못 왔을지 모르겠다. 뭐 이런 거예요. 여러분이 앉아서 지금 눈을 깜빡거리는 거는 어제 옆에 친구하고 맥주를 한 잔 마시면서 농담을 따먹게 했기 때문에 오늘 여기 와서 웃고 있단 말이죠. 그 원인이 결과다. 철저하게 인과적 또는 기계적, 메카니컬 한 프로세스에 의해서 여러분의 모든 행동 하나하나가 다 결정되고 있다. 야, 이러면 이 산다는 게 이게 뭐야 도대체. 자유의지 착각이다. 정신 착각이다. 하느님 착각이다.
여기까지 가수로 가 있어요. 상당히 설득력 있는 가수로 가 있어요. 여기까지. 그래서 유물론자 득세하는 겁니다. 유물자들이. 그런데 뭐 그에서 설명 못하는 부분이 또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것까지는 안 가겠습니다. 넘어가면 복잡해져 가지고. 시간 다 됐나요? 시간 다 됐나요? 그럼 오늘 이런 거 하고 다음 주에 또 얘기하죠. 예, 수고들 하셨습니다.